안녕하십니까, 정병수입니다. 회계에 대해서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동차를 제작하지는 못해도 운전만 하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듯이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면서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회계의 기초와 단식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것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숫자와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까다롭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것은 회계에 대한 선입관이 그렇지, 우리가 회계를 실제로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금 출납부라든가, 또 집에 가정주부들이 쓰고 있는 가계부라든가, 또 회사에 가면 전표라든가 하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회계란 말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 자체가 바로 회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 회계라고 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결산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회계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회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계부를 가지고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가계부는 보시다시피 수입과 지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 가계부와 유사한 것이 회사에 가게 되면 현금 출납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금 출납부는 그야말로 돈이 들어오면 입금, 돈이 나가면 출금, 그리고 돈이 남아있으면 잔액 이렇게 하는 건데, 이와 같은 현금 출납부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중요하도 쉽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을 뿐이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 현금 출납부와 같은 내용들이 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가계부라든가 현금 출납부 같은 것을 우리는 단식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현금 출납부는 보시다시피 기초에 3만 원의 잔액이 있으면 당해 연도에 1년 동안에 들어온 돈이 상품 매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온 돈이 6만 2천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상품 매입과 같은 돈으로 나가는 돈들이 4만 5천이 될 때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보고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회계 보고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우리를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 이게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 현금 잔액은 3만 원이고 단기 입금액은 6만 원이고 단기 지출은 4만 5천 원이고, 이렇게 해서 12월 31일 현재 잔액이 4만 7천 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에서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숫자를 뺄 때는 대체적으로 갈로로 표시를 하게 되고, 한 줄을 끊는 것에 대해서는 한 줄 그 위에까지 금액을 더하기나 빼기를 하라고 하는, 가감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만 7천 원에다가 줄을 두 줄을 꺼놨는데, 두 줄을 꺼난 것은 우리 회계에서 마지막이다, 더 이상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다른 숫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번과 같이 보고를 하게 되면 단기 입금이라든가 단기 지출액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비례와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재무보고 C와 같이 하게 되면 기초 현금 잔액은 3만 원이고 단기 입금액은 6만 2천 원인데, 6만 2천 원에 대한 내용이 상품 매출로 5만 원, 은행 차입금으로 만 원, 비품 매각으로 2천 원 이렇게 해서 6만 2천 원이 되고, 또 단기 지출액 4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매입 4만 6천 원, 인건비 8천 원, 통신비 2천 원,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4만 5천이 지급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3만 원에서 넘어와서 1년 동안에 6만 2천 원이 들어오고 1년 동안에 지출된 금액이 4만 5천 원이 돼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긴말 현금 잔액은 4만 7천 원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다면 대단히 유능한 보고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단식부기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와 같은 우리가 회계에서 숫자를 정리할 때는 세 단위마다 점을 콤마를 찍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0의 12승은 0이 12개입니다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 단위마다 콤마를 찍어서 여기 영미계통에서는 세 단위마다 콤마를 찍는데, 이것은 영어의 다우전트,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 같은 그런 것에서 연유가 됐고, 사실은 우리가 한국과 중국과 같이 한자를 쓰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세 자리보다도 네 자리 단위로 끊어야만이 읽기가 쉽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불가사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숫자에서 10의 64승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 억, 조, 경, 해 뭐 이렇게 하는데 불가사의는 10의 64승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단식부기는 돈이 들어오면 입금, 돈이 나가면 출금, 그 다음에 잔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단식부기는 누구든지 초등학교만 나오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배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규모가 적거나 외상거래가 없는 그런 조직에서는 복식부기보다도 더 활용도가 높게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조그만 단체라든가 동아리 같은 데에서 복식부기를 안다고 해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식부기로 보고하는 것이 훨씬 더 모든 관계자들이 더 알기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단히 좋은 단식부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결하 그러면 복식부기를 배우고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 단식부기의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조직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거래, 외상거래가 대부분입니다. 뭐 99% 이상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단식부기를 하게 되면 돈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나오고 잔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도 재산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은 들어오고 나갔는데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영성과를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 재산 파악과 경영성과를 파악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우리는 알기 쉬운 단식부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법, 그것이 지금부터 나중에 설명드릴 복식부기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식부기는 내부 통제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식부기를 배우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복식부기는 언제부터 탄생이 되었느냐 또는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1494년에 지금 이탈리아의 베니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당시는 베니스 공화국이었습니다. 베니스 공화국은 도시국가입니다만은 공화국으로서 약 7년 동안 유지된 나라인데, 이 나라는 나폴레옹이 쳐들어와서 패배할 때까지는 7년 동안 공화국으로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15세기 말엽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가 바로 서양과 동양이 겹치고 캐톨릭과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화가 겹치는 베니스가 되는데요.
그 베니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상거래를 루카 파치올리라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대단히 잘 때 기록이 잘 되고 계산도 잘 되고 해서 그것을 다 정리를 해서 이 루카 파치올리라는 분은 수학 선생입니다만은 수학책을 쓰시면서 12개장 중에 한 장을 할애해서 복식북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복식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계학에서는 해계학의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는 루카 파치올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단식북이를 복식북이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3만 원에서 출발해서 1년 동안에 6만 2천 원이 돈이 들어오고 5만 원 정도가 나가서 긴만에는 4만 7천 원이 남았다고 그랬었는데 만약 그것이 2014년도 12월 31일이라 그러면 2014년 12월 3일 현재의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돈 3만 원 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상품이나 비품과 같은 재산이 더 있다고 생각했을 때 현금이 3만 원이고 상품이 2만 원이고 비품이 5만 원 이렇게 해서 10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재산을 어떻게 조성했느냐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 것이 궁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재산을 만들기까지의 자금의 원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되면 만약 예와 같이 10만 원의 재산 총액을 형성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4만 원을 차입을 하고 본인이 미천으로 5만 원을 내고 또 과거에 사업을 하셔서 남긴 이익금이 만 원이었다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것이 금액을 일치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왼쪽과 오른쪽 금액으로 자금의 원천과 그 자금이 어떻게 운용돼서 재산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한꺼번에 표시하는 것이 우리는 재무상태표라고 그러는데요. 이 재무상태표는 2011년도까지만 해도 대차대조표란 말로 더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기존의 대차대조표란 말 대신에 요새는 재무상태표란 말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같이 한 조직의 일정 시점에 재산 현황이 10만 원인데 그 10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오른쪽이고 이 오른쪽을 갖다가 우리는 통상 교과서에서는 대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왼쪽을 우리는 차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차변과 대변만 듣더라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저는 당분간은 왼쪽 오른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초의 재무상태표가 다시 1년이 지나서 여러 가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자금이 움직이고 한 결과가 현금이 3만 원이었다가 4만 7천 원 되고 또 재고자산인 상품이 3만 원이 이루어지고 또 비품은 당초에 5만 원에서 4만 8천 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왼쪽의 재산 총액은 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12만 5천 원을 어떻게 조성했느냐 하는 자금의 원천이 방금 말씀드린 오른쪽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대변이라고 합니다만 대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은행 차입금이 5만 원, 자본금이 5만 원, 그 다음에 과거의 이익금이 만 원, 그리고 이번 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의 이익이 15,000원이라고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금액이 일치가 되는 그래서 12만 5천 원의 재산을 오른쪽의 표와 본 같이 내 자본이 아닌 남의 빚인 은행 차입금이 5만 원, 그 다음에 자본금, 2월 이익여금, 당기순이익으로 해서 15만 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정 시점에서 바라본 재산 상태와 자금의 원천은 방금 그렇게 설명이 드린 대로 그렇게 되는데, 더 자세한 것은 재무상태표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간단한 손익계산을 한번 살펴보면, 손익계산은 재무상태표와 틀려서 일정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1월 1일부터 한 해가 지나는 12월 31일까지, 또는 뭐 1월달, 9월달 이렇게 한 달, 또는 뭐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결산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을 보시면 오른쪽에 매출액이 5만 원이고, 이 매출액 5만 원을 달성하기까지 소요되어 있는 모든 비용들을 왼쪽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품을 판매한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겠고요. 이 매출 원가 2만 5천 원 외에도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통신비라든가 하는 것들이 3만 5천 원 돼서, 이 비용의 합계와 매출액과 같은 수익의 합계를 비교해서 수익이 매출액보다 크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되고요. 그것이 반대가 되면 당기순손실이 되겠습니다. 본 예제에서는 매출액은 5만 원인데 비용은 3만 5천 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1만 5천 원이 돼서 1만 5천 원은 비용이 적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단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용하지만, 또는 알기 쉽지만 여러 가지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단식부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회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회계의 정의를 보시면 한 조직, 뭐 주식회사라든가 뭐 대학이라든가 하는 한 조직의 재산 변동을 측정하여,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변동의 내용을 화폐로 환산을 하는 것입니다. 측정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재산 변동을 숫자로 환산을 해서 장부에다 기록하고 이것을 보고 또는 전달하여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회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문적 용어입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경제적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accountability 또는 회계보고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회계보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사결정의 내용에는 크게 숫자를 중심으로서 볼 때 숫자화할 수가 있느냐 또는 숫자화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계량적 정보와 비계량적 정보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에서는 대부분이 비계량적 정보도 중요시 여깁니다만은 주로 계량적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계량적 정보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비계량적 정보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계량적 정보이고, 그 계량적 정보 중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 회계에 대한 회계 정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계 정보를 제공을 하면 어떤 분들이 보게 되느냐, 그런 분들을 우리는 회계 정보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만은 대단히 많죠.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자나 금융기관이라든가 거래처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가 경영자라든가 또는 국세청과 같은 국가기관이라든가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회계 정보 이용자를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나열을 하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내부 회계 정보 이용자를 크게 외부냐 내부냐에 따라서 내부 이해관계자 또는 내부 회계 정보 이용자,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로 나눕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부 회계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와 노동조합과 근무를 하고 있는 종업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가 되는데,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는 주식을 투자한 투자자도 있지만 주식을 투자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잠재적 투자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정의와 회계정보 이용자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회계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크게 세 가지를 분류를 합니다마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분류를 합니다마는 그 외에도 회계감사라든가 비영리 회계라든가 하는 분야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인데, 오늘 또는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재무회계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재무회계라는 것은 내부 이용자도 필요한 회계 정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주로 외부 정보 이용자의 무게를 두고 만드는 회계가 재무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투자자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국세청이라든가 하는 분들에 대한 외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재무회계를 이해할 것이냐 하는 틀을 가르쳐주는 것이 재무회계이기 때문에 재무회계는 대단히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관리회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숫자와 관련된 내부의 의사결정 자료, 보고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리회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사업을 진출할 때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할 때는 손익분기점이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자료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하는 그 분야를 다룬 부분이 관리회계가 되겠고요. 세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남기게 되면 세법에 따라서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과 재무회계를 연결시키는 회계가 우리는 세무회계 또는 세무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재무회계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기준에 따라서 잘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분야를 회계감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NGO라든가 정부라든가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도 회계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우리는 비영리 회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전반적인 재무회계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회계의 우리의 본질이라든가 번지수를 보게 되면 특히 회사와 관련해서 회사라든가 회사의 경영과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즉 판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영은 영리조직뿐만 아니라, 즉 회사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군대라든가 정부라든가 하는 비영리기관 또는 정부 조직에도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계를 배우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서는 재무 분야, 생산 분야, 마케팅 분야, 연구개발 분야, 인적자원 분야, 회계 분야, 그리고 기타 분야, 저는 크게 7가지로 분류를 합니다만은 7개 중에 하나가 우리는 회계이다. 따라서 회계가 제일 중요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이 다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회사의 목적인 또는 목표인 수익을 얼마만큼 많이 달성해서 단기 순이익을 발생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회계의 기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회계의 기초와 단식부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식부기가 복식부기로 이어지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